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이 나왔고요. MBS 테이퍼링의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간 주택시장 강세를 고려했었을 때 MBS 매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될 것인지 저는 좀 갸우뚱합니다. 그 이유는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자원 국가들이 그만큼에 대한 고용률이 좋아야지만 그 자원으로 인해서 중간재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무역을 거래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도달을 하려면 백신이 필요하고 그 백신으로 인해서 질병이 어느 정도 사라져야 그 취업 시장에 들어와서 그런 자원을 채굴하는 그런 직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됨으로써 생산성이 좀 좋아지고 물건도 좀 납품하고 원료도 좀 납품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좀 교환 매개체가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효과와도 관계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화당의 인프라 투자 법안 규모를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새 제안에는 통신, 도로, 교량, 지원 등등이 이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규모를 왜 하향 조정을 하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겠죠. 즉,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인프라 투자는 어디에서? 예, 세수에 대한 재원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세수가 돈은 많이 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충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을 때 너무 부장 증세를 했었을 때는 오히려 고용의 질도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 건물주가 누구한테 전가를 합니까? 예,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죠. 예,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전가를 합니까? 네,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또 세제는 누가 많이 또 확보를 하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배경도 누가 그러냐 최상위 계층은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인건비 측면으로도 다 잘라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본인의 연봉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너무 적폐시 보는 경향도 본인의 직업이 없어지는 현상하고 거의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인프라 부분도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지금의 갖고 있는 세수와 미래 세수까지도 또 포함을 해서 본다고 하면 한 요 정도는 너무 과하지 않나 아니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 예상치 에 만큼은 좀 도달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좀 축소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가 되셨으면 일부 기부를 하는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부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만큼에 대한 세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세금으로 일정 간접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형평성을 또 보았을 때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면 또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매수와 매도 효과 부분에 있어서 이 호가창을 다 메꿔주는 사람은 즉 사람이 그거를 또 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누군가는 그 덤핑된 물량을 해소를 해주면서 내가 현금화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깊게 사고를 좀 보게 되면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수익을 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다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본인이 물리고 싶지 않은 구간에서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가 되는 시점이 그런 거고 그게 안 됐을 때 시스템적으로 공매도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서 기부도 좀 적당하게 또 돈 많이 버신 만큼 적절히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 가는 대로 저한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에 좀 참여 부탁드린다라는 것이죠. 즉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이 좀 많이 헛나가긴 했는데 그만큼 정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꾸 부자 부분에 대한 좀 그런 억하심점이 있는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본인의 일자리를 더 없애는 부분도 있다. 이런 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2 총재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유럽은 여전히 회복 과정에 있고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다음 통화 정책 회의에서 주요한 정책 기조 변화가 없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으로 보여지며 우호적으로 금융 여건 조성에 집중하기 위해 긴급 지원을 철회해 논의할 것은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백신 여건에 대한 통합에 대한 언급도 G7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 백신 여건을 교환의 매개체를 했었을 때 당연히 관광객들에게 맞출 수 있을 만한 백신도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이지만 오히려 확보를 한 상태라고 해도 그 관광객이 물론 백신을 위조해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게 약간 좀 갸우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약간 뭐 불법적으로 복제된 여권에 대한 증서가 종이로 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뭐 문제되진 않는다라는 또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상당히 나중에 그것으로 또 추가적인 극복을 빨리 했지만 오히려 피해가 또 커질 수 있는 좀 빈틈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0.01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FOMC 의사록의 테이퍼링 이슈가 언급된 점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면 컨센서스 5월 24일부터 27일 온라인 개최를 한다라는 내용과 이세도 NFT 낙찰자 김두한을 만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두한캐피털 대표라고 합니다. 대국의 NFT. 근데 이세돌은 바둑을 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바둑에 대한 관심들을 끌어내기 위한 NFT 활동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자, 국민 우리 하나은행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뭐 다 전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은성수 씨가 있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레스케일 창업자가 향후 몇 주 주식 시장에 따라 암호화폐 방향성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비슷하죠. 어느 정도 채굴 회사들이 다 계속 들어왔고 앞으로 거래소도 주식으로 들어가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시장이 꺼지면 이 낙폭은 훨씬 코인 시장이 훨씬 더 클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걸 좀 풀어서 더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거래소 입장은 투자 부분이 이번에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또 사채를 또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을 많이 만들어냈던 배경은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으로도 들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채굴 회사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많이 올라가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적인 자산, 즉 회계에 대한 자산으로 녹여서 평가를 했었을 때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졌으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 그거를 당장 정리하기에는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주가는 주주들이 또 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따른 소유권으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표가 야, 너 지금 비트코인 팔면 너 잘라버리겠다라고 극단적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채굴 회사들에 대한 물량은 거의 씨가 말랐고 그
전에도 제가 그런 영상을 또 다뤄드리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담보물건도 애초에 주식을 담보로 해서 무언가에 대한 해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자금에 대한 유동성도 거의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앨런 머스크가 비탈리 도지 달러 안 쓰는 사람들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앨런의 생각은 대략적으로 뭐 저번에도 추정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으니 뭐 요 정도 선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도지가 만약에 기존의 시총 부분에서 도지가 좀 더 올라간다, 막 이더를 제꼈다, 뭐 이래버리면 저는 시장이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테더가 이더를 제낀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뭐 끝났다. 그리고 리플이 만약에 2위 이더를 제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시장이 끝났다 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국의 매체가 이제 비트코인 때려 디지털 위안화 도입 환경의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만간에 G7, G20 그리고 올림픽 끝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까지 해가지고 CBDC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기 위함에서는 비트코인하고 CBDC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줘야 나중에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을 거니까, 외국인도 헷갈리지 않을 거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CBDC가 정착화되고 일반 형태로 쓰이고 있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때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태동기 시즌이다 보니까 뭐 각 모든 나라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스탠스를 되게 중립적이나 일부 부정적으로 잠깐 이 시즌에서만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연준도 뭐 CBDC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구라였죠. 2018년도 때부터 뭐 우리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보고서나 직접 내놨던 보고서 몇 가지만 보아도 다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크립토 퀀트의 CEO가 비트코인 바닥에 근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 내일 방송이나 해가지고 한번 그 내용, 제 의견, 차트적 관점에 대한 제 의견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SK증권의 피어테크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와 협업을 하겠다. SK증권의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고 윗분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설득을 어느 정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설득이 안 되면 윗분들은 야, 거기에서 무슨 승부처가 있다라고 그걸 해라고 잘라버립니다. 옛날에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삼성과 LG가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먼저 구글 거치기 전에 일단 그거에 대한 사업 모델과 개발 모델과 이런 것을 들고 갔는데 뭐 다 타이밍이죠. 네. 그러니까 사고가 막혀져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더의 시가총액이 600억 달러에 돌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박살이 났으니 스테이블 코인에서 간보고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더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시장에서 더 이상 매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더를 제끼면 테더가 이더를 제끼는 순간이 나오면 이게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이더로 인해서 파생됐던 여러 가지 상품들이 이더 기반으로 다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뭐 디파이나 NFT로 인해서 지금의 이더의 가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더가 그만큼 힘이 많이 빠졌다는 건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이번 시즌에서만 이제 끝나겠다. 그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는 신호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테더가 이더에 대한 자리를 빠지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이더가 너무 급락이 빨리 나와서 일시적으로 테더가 2위가 될 수가 있잖아. 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시장은 거의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또 가장 중요한 척도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매번 물어봅니다. 지금에 있는 시점에서 한 번 더 갈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물려져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어떤 형태가 진정한 진짜 시즌2가 끝났냐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포인트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USDC가 하루 새 60억 달러로 증가를 했다라는 건 테더보다 USDC 쪽으로 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USDC 쪽이 많이 갔기 때문에 스텔라가 좀 반응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스텔라 기반 쪽이 훨씬 더 앞으로 좀 더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 연준 이사가 CBDC 화폐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보고서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뭐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서 또 그 조회수는 또 이상해요. 사람들 맨날 보면 썸네일을 되게 자극적으로 뽑아야 돼요. 무조건 비트코인 뭐 10억 간다, 20억 간다, 30억 간다. 뭐 이더 1000만 원 간다, 2000만 원 간다. 그때만 조회수가 잘 나오고요. 꼭 공부용으로 만들었던 영상은 거의 안 봐요. 그래 놓고 나중에 신규 구독자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야, 너는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다 했습니다. 예,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예, 다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넘어갔어요. 굳이 그냥 언급을 안 할 뿐이죠. 사람들이 매번 단타적 관점으로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안타깝죠. 본인이 그렇게 계속 죽치고 트레이딩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대다수 옛날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생태계 관점으로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고 2018년도 때가, 그래서 생태계 관점으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알려드렸던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특정 시스템이 몇 개가 나오고 있으니 그 시스템이 이제 시즌별로 어느 정도에서 좀 쉬어가는 폭이 등락폭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폭이 어느 시점에서 맞춰질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도 이 상품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걸 좀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좀 헛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 화폐형 CBDC가 있고요, 혼합형 CBDC가 있고 담보형 CBDC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연구 중이다 보니까 모델링 연구는 기존에 두 개가 더 생겼어요. 원래 담보용까지는 없었고 혼합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제시해서 만들어지는 CBDC를 어느 정도 허가하겠다라는 게 OCC 입장이 이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번 연초 때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1월달 정도에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혼합형이 나오고 담보형이 나왔어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은행 보고서만 보셔도 됩니다. 왜 그것만 보냐? 한국계 뭐 그렇게 뭐 주도적인 스테이블도 나온 것도 없고 그렇게 부정적인데 왜 그렇게 봐야 돼? 연구원들은 뭐 캐나다, 호주, 뭐 일본, 중국 다 서베이해서 취합해서 정리됐던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중앙은행에서 20위 걸 보든 연준 걸 보든 어디 거를 보든 다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모델링 연구는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보시라는 거예요. 굳이 한국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은행들 거 보시면 제가 왜 뭔 소리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은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실험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하고 있고 아직도 발전된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한 번쯤 1년에 한 번씩
좀 많은 페이지니까 지루하고 어렵고 해도 알아두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또 혹시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갑을 나눠주고요. CBDC는 토큰이 되겠죠. 그러면 지갑과 토큰을 나눠주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이 지갑은 통화량을 옥죄는 형태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증가나 축소. 축소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담보물권도 압수하겠대요. 너 세금 쳐 안 내고 너 뒤로 빼돌릴 것 같지? 이 지갑에 담보물 CBDC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연구예요. 확정을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럼 담보용은 뭐냐? 여기다 다 집어쳐 넣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 지갑 안에 다 들어갈 것이다. 왜 다 집어쳐느냐? 국가가 다 확인해서 여기서 삥땅 치는 새끼들 다 잡아쳐 넣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세금으로 다 몰수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담보용으로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다 압류를 하겠다는 거죠. 굳이 찾아가는 서비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압류할 거니까. 그래서 헌법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일부 정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또 조용하게 넘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넘기게 되면 제가 직접 찾아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법안을 찾아서 또 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고요. 지금의 이 컨셉이 MMT로 꾸준히 가면 세금이 높아지는 형태고 금리는 많이 금리로 어느 부분을 통화적인 부분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세금으로 많이 잡을 겁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늙어서도 놀 수가 없어요. 예. 통화를 많이 푸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드라마틱하게 성공하지 않으면 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에 10억도 큰 돈이긴 해요. 근데 10억 갖고 지금의 세율 구간에 있는 것을 좀 고려를 해서 하면 얼마 안 돼요. 그냥 일반 대기업 직장인 수준만큼에 대한 연봉을 받겠지만 거기에서 부가적인 세율 폭이 대한민국이 제일 높죠. 그걸 다 충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 영상을 따로 만들지 안 만들지는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좀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세금은 세금 따로. 왜 그러냐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따로 한번 만들어 보긴 할게요.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영상도 아마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캐시우드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50만 달러까지 간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요거를 또 분석을 했다라고 했는데 줄긋기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네. 근데 이게 당장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질병으로 MMT를 썼잖아요. 이 MMT를 계속 쓴다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저의 주장일 뿐이에요. 저의 주장인데 주관적으로 보면 MMT를 하게 되면 MMT의 역효과는 인플레와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세금도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인플레가 많이 올라가는 게 말도 안 되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 하나의 자산 시장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건 맞겠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과 부동산 원자재만 있으면 이게 분산화돼서 이렇게 간다라고 해도 엄청난 인플레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대에 대한 격차가 발생을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에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첫 번째 겪었던 젊은 세대가 겪었던 그 태생이 겪었던 그 느낌하고 지금의 그 느낌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MMT가 많이 되면 그때 그 MMT 그 시점 이후부터 그 세대는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격차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예. 그리고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되면 더 힘들겠죠. 네. 뭐,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그리고 왜 저도 장기적으로 보는 이유는 음, 지금의 이제 금융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가고 있고, 이게 일단 가능성은 저는 좀 많이 봤고, 앞으로 이게 되게 실용적이다라는 게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디파이 부분은 어차피 최종 모델링은 알아서 사람이 최대한 간섭을 덜 하게끔 알고리즘을 짜내서 그런 형태로 아마 돌아가게끔 할 겁니다. 풀 자동화 형태로. 네, 거의 거치지 않고 최대한 그렇게 돌릴 거예요.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쓸만한 디파이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들이 갖고 있는 시중 은행들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성향이 좀 갈리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국가 간에 있는 규제는 좀 별개로 제껴두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애는 얘 따로대로 성장을 할 것이고요. 얘는 얘 따로대로 기존 금융 시스템은 또 따로 아마 성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의 디파이를 보면 좀 문제가 있고 오류도 많고, 그래서 좀 고칠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거를 좀 더 보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난 뒤에는 디파이 관련되어져 있는 생태계 코인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해서 이쪽에서 좀 무언가를 담아보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즌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시즌은 시즌대로 즐기시고 전략대로 하시고, 그 다음 시즌 2가 끝나고 시즌 3가 왔다라고 하면 그 시즌으로 그렇게 한번 모델링을 짜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문제가 점차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게 계속 되면 최적화된 모델이 나올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기준으로 또 보게 되면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재탕이긴 해요. 왜냐면 뭐 물론 제가 또 늦게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고 놓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지만, 상반기 때 본인이 비트코인을 조금 보유하고 있다는데 보유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따로 찾긴 했는데 보유량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고래들은 최근 시장 혼란 속에 12만 2,588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절묘해요. 왜냐면 그레스케일에 대한 비트코인의 만기 시점으로 인해서 나왔던 물량이 다시 들어가는 물량이 지금 계속 교차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5월부터 6월 달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물량인지 아니면 다른 물량인지까지는 저는 체킹이 안 됩니다. 예. 그것을 좀 알고 싶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12만 개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지금 끝물이냐라고 보았을 때는 어, 제가 보기에는 끝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하반기 시장은 누구나 버는 시장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매우 공격적입니다. 저는 이 돈을 다 잃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공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있었을 때 좀 많이 쉬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주봉을 한번 볼게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3개월 추이 안에 최소 못해도 이 정고에 근접하거나 정고 이상을 돌파를 해야 추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개월 안에 여기를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소 못해도 정고점까지는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늦어도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넉넉 잡고 4개월까지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월달 다 갔으니까 10월달까지에는 못해도 전고까지는 와야 되겠죠. 6만 달러까지는 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돈은 돌아오지 못한다. 하반기에 들어갔던 돈은 거의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르게 보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뭐 약간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의 생각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단순 이체 송금형 코인이 정말 테이퍼링으로 했다라고 하면 지금 단순 이체 송금형 코인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XRP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많은 환매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왜냐면 그러면 얘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나머지 쪽도 더 다 같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끝물이면 송금에 최적화된 코인들이 상위 쪽으로 많이 올라올 겁니다. 시총이.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XRP나 나머지에 있는 송금형 코인도 좀 보셔라. 그리고 생각보다 TPS에 또 최적화된 코인들을 좀 본인의 관종을 좀 해놔라. 하반기 때는 무조건 해놔라.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언가에 대한 증명이 좀 안 되고 물론 이제 좀 이게 진짜 주관적 그리고 너무 좀 음모론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어, 도지가 실제 갖고 있는 성향 대비해서 시총이 높아진다는 건 결코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더 빨리 추락할 수가 있겠죠. 많은 영향, 시총을 많이 과점을 하니까 전체 시총에 영향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오히려 시총이 이더만큼 이상 넘어가게 되면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런 거고, 테더는 당연히 시장이 안 좋으면 시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대표적으로 그냥 짧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좀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리니 분들한테. 그래서 추세 기반형은 그렇다. 4개월 최소, 그러니까 최대치로 4개월 때까지는 못해도 6만 달러까지라도 복원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기준은 못해도 이번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6, 7, 8 계속 3모으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돈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제 탓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구독자님 분들도 간혹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다 매우 공격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시즌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최대한 뽑아내서 또 시간은 또 많이 가죠.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맞춰서 하실 분들은 단단히 마음 먹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싱가포르 최대 은행 비트코인 달러보다 나은 가치 저장소로 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옹호적인 스탠스를 기존 때처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싱가포르 아시아의 금융 허브 매개체를 계속 남기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디지털 원화 모의 시험 8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CBDC에 대한 교환 매개체에 중국 걸 담아주기 위한 무역적인 거래 부분을 나중에 만약에 딜로 던지게 되면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모의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뭐 없기 때문에 이 CBDC를 또 적절하게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뭐 금융적인 수단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기초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선물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2위를 탈환했다. 이 말의 의미는 점점 이제 개인 거래소, 그러니까 민간 거래소보다 시카고 상품이 더욱더 입지가 커져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선물 만기에 일정이 나오면 그 주 4일 전 정도 때부터 진입을 하시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다 하락이 나옵니다. 예, 그 전에 하락이 나와요. 그때부터 조금씩 사는 형태로도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은 전략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도 루블화 테스트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요 이야기는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